세상 모든 얘기는 남의 얘기입니다. 관심을 끄고 살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내 얘기입니다. 듣고 나면 교양이 되고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28회 방송 시작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시다. 네, 그럴까요? 전 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용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네.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네. 팟캐스트계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원래 이렇게 왔다. 이런 컴백을 하려면은 아이돌식으로 이제 티저도 좀 내고, 그래서 기대감을 높인 다음에 컴백을 해야. 티저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하수야. 팬이 우리 혹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그 불안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거 없이 지각 그냥 늦는 거 아니야? 지각 변동. 자연재해처럼 오는 거군요. 아니 우리가 그냥 늦게 와가지고 지각해서 그런 이미 거지. 팟캐스트장이 변동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낮잠을 잔다고 누웠다가 알람을 못 듣고. 아니요, 저희도 늦었어요. 저희 올해 생각보다 오래 쉬었잖아요. 그래서 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 정말 왜 다 인생이 자기로 돌아가요? 이거 웃긴 놈인데 이거 편집해. 왜 편집해? 내보내줘. 내가 제일 늦었다고. 저는 지각 변동이라는 걸 갖고 농담을 한 건데 네. 자기가 이 녹음에 늦어서 지각해놓고 찔려가지고 혼자 저렇게 찔려서 그래요. 요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박 박사 참 웃긴 애야. 아니야, 박 박사님 좋은 사람이라 그래. 뻔뻔하지 않고. 맞습니다. 늦어서 그렇군요. 미안하다고 저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도 졸려 보이세요. 좀 졸려요, 사실은. 그 택시에서 자고 싶었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옛날 사우디에서 지내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더 피곤하네요. 자장가로 들리진 않았어요? 자장가 아저씨가 말을 또 찰지게 잘하셔가지고. 들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같이 일하던 사우디 아저씨가 그 셋째 부인이랑 그 아들이랑 바람이 난 얘기를 너무 찰지게 하셔가지고. 예, 흥미진진하게 듣다가 얘기를 마무리를 못 듣고 나왔어요. 어떻게 더 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더 갔어야 되는데. 연락처 주고받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게시판에 이거 유료 결제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콜택시로 불렀어야지. 예. 그 유료 결제해서 택시비에 포함되는 시스템. 괜찮다. 괜찮다. 이 서양에 또 이게 그런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또 직업이기도 하면서요. 그쵸. 그런 직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업으로 하시면 장사 더 잘하시고. 이게 음료시인 같은 분이시네요. 네. 입담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보통 남자분들 타서는 말 잘 안 시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말 엄청 시키는데. 이게 이분들이 보면요, 간을 봐요. 이제 툭 던져서 대답이 있다. 얘는 마음이 약해서 자는 척 못한다. 이런다 싶으면 쑥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나도 그거에 들은 거 중에 최고 얘기가 진짜 흥미진진했던 게 저희 집이 경기도 아닙니까? 네. 경기도 가는 동안 들었던 것 중에 택시 마피아가 있다면서. 예? 우리나라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 택시의 카르텔의 희생양이라면서 이게 어떤 택시 피해자 마피아는 서사. 어떤 마피아예요? 그게 사당이나 인천공항 쪽에 많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분은 뉴비고 기존에 있던 아저씨들끼리 그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약간 배타적으로 당했다 이런 류의 얘기 같은데 이게 이제 마피아라든가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를 섞어 쓰다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일파만파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비밀의 숲에서 그게 되는 것처럼 일파만파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땐 되게 흥미진진한 거야. 택시계에도 내가 모르는 비밀의 숲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자, 일단 잡담은 됐고 네. 저희는 이 대마시안에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네. 여기가 굉장히 박해졌어요. 나가라고 빨리 녹음하고. 아니, 그래. 저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레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콧구녕을 내줄 거야. 아무 2시까지 녹음하는 거 한번 볼래? 제가 왜? 생중계하겠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신 분들한테. 내가 새벽까지 그냥 녹음하고 말이야. 혼자 답정하고 혼자 화내고. 어른이 이런 거야. 명절이 바로 지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아날람 호텔스닷컴과 최대 15%의 제휴를 맺고 있죠. 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안 나온다. 그 요거 잠깐 안 했다고 잊어먹을 정도의 그건가요? 저 모르셨어요? 아. 저 이 정도예요. 최대 15%가 할인되는 네. 프로모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날람과 저희 호텔스닷컴이 제휴하고 있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도 아날람 꼭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놀러와서 저희 신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돌아온 저희가 처음으로 할 얘기는 네. 우리 이제 난 사대주의자니까 사대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사대주의자로서 하는 서구식 스타일 연초에 작년 얘기를 하는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서양에서 그래미나 아카데미는 연초에 1, 4분기에 지난해 것들에 대해 시상을 하죠. 네. 그렇죠. 저희 그래서 아날람 오늘 그럼 시상식 하는 건가요? 아날람 어워즈 네. 무려 네. 안 받아가도 시상하는 시상식 안시시 안시상 뭐 이렇게 아무거나 불러도 됩니다. 안시성이 아니라 안시상. 네. 안 받아가도 그분들이 이 당사자들이 안 받아가도 우리는 시상한다. 무슨 상관이야? 뭐 그건 명예로운 상이다. 일면식도 맞습니다. 없는 분들과.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만약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이 진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우린 논아 먹는 상 이런 거 없고요. 그럼요. 그건 확실하죠. 뭐 저희가 좀 이따 보면 뭐 연기상 이런 것도 줄 건데 이거 남녀 주조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연기입니다. 네. 여자 남자 주연 통틀어 잘하는 사람 준다.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 봅시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우린 시상식. 네. 사실 시상식을 빙자해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갖고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그쵸. 기획을 했어요. 대표님 이거 네. 나갈 때 BGM도 깔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거? 그럼요. 좋다. 자 이제 1부. 자 처음 시상할 시상 이걸 뭐라 그래? 종목이라 그러나? 글쎄. 부분, 첫 시상 부분. 시상 부분. 아, 부분? 그러네. 부문. 시상 부문. 무려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커플. 우리도 이런 거 해줘야 돼. 베스트 커플상. 좋아. 힙하네요. 힙합니다. 자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도 없어. 힙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야. 영혼 1도 없어. 아 힙하다. 내가 여기 지금 왜 와서 뭐 하지 이런 표정이야. 이런 상은 보통 시상식에서 상은 줘야겠고 뭐 없을 때 만들어서 주는 상인데 저희는 다른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는 상이다. 그럼요. 이거는. 진심이다 우리는. 이건 진심인데 꼭 이게 받아야 우리가 단지 앞에 관객들이 막 환호해주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막 셀럽들처럼 나와가지고 턱시도 했고 여기 막 쓸데없는 농담 하잖아요. 참 여기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의 열기가 뜨겁군요. 이런 걸 이제 생략하고 써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네. 후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됐고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그럼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안시상 고스투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커플상 안시성의 네. 조인성 남주혁 커플. 축하드립니다. 박수. 이건 정말 작년 최고의 난 이 커플. 팀이야. 아, 난 이 커플이야. 이 커플입니다. 예, 선정 이유를 좀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이거는요.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압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커플이구나. 너무 애틋해. 이게 커플이구나.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구나. 이게 어떤 애틋한 사람들의 어떤 그거구나. 그 초크초크한 눈빛으로 커플 서로를 연기의 보는. 진수구나. 상대방을 바라본 눈빛이란 이런 거구나. 그 남지혁 씨가 너무 이쁘게 나와요. 세상 예쁘게 나온다면서요. 너무 이쁘다는 말로는 안 되고 약간 쿠쉐를 줘야 돼. 너무 이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만 네. 살짝 하고 나면 조인성 씨가 안시성 당나라 군대에 맞서서 안시성을 지키는 양만춘 네, 성주로 그렇죠. 나오시고 원래 실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인물 양만춘과 영계소문이 실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남주혁 씨가 부르는 인물을 영계소문이 안시성 성주 저 녀석 뭐 딴짓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시하는 사람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시하러 왔다가 다시 본대 복귀를 하기 전에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와서 같이 이제 당나라 군에 맞서게 그렇죠. 되는 그런 휘말리게 지금 되는.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되면서 이제 그 처음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남주혁 씨가 그 조인성 찐사랑을 씨, 하게 되는. 그렇죠. 양만춘. 양만춘. 숨겨왔던 이거. 네. 이 사람 자꾸 보니 괜찮네.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제가 옛날 아날람 방송에서 네. 남주혁 좋다 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걸 보고 이 포텐이 터지더라고. 이 긴 머리가 휘날리는데
여기 분명히 여자 주인공으로 설현 씨가 나오잖아요. 그 대단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설현 씨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나. 그 설현 씨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 조인성 그 극 중에 양만춘이 다쳐서 깨어나는데 그걸 걱정하고 바라보던 남주혁 씨가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다가 그 조인성 씨가 딱 이렇게 침상에서 눈을 딱 뜨면은 그 하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머리도 앞으로 긴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그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애틋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데 아니 난 그래서 아니 귀 한 번만 쓸어봐 줬으면 한 거야. 이게 남주혁 씨가 귀 한 번만 쓸었으면 난 선배. 이미 왜 옛날에 왜 그거 알아요? 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새끼에서 극장에서 마지막에 저희 그 양조위가 이따만 눈땡이만한 다이아 반지를 꺼낼 그쵸. 때 핑크 색깔. 관객이 살짝 관객석에서 술렁해요. 어. 그 느낌이 훅 오거든요. 술렁하는데 맞아요. 나는 거기서 남주혁 씨가 귀 한 번만 쓸었으면 정말 진짜 술렁했을 거야. 네. 진짜로 그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오히려 여자 주인공인 설현 씨는 좀 분장 같은 걸 좀 꼬질꼬질하게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안시성이 안시성 이런 식으로 불렸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남주혁 그러니까 씨가 약간 세상 좀 예쁘게. 이렇게 약간 왈가닥의 왈패라 그러죠. 이제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싸움도 잘하고 그런 말괄량이 설정으로 캐릭터로? 나오다 보니까 좀 예쁜 역은 아니긴 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그래도 남주혁 아니, 씨 그래도 설현 미모가 씨인데.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 남주혁 씨의 그 조인성 씨를 바라보는 네. 눈빛은 사실은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찐 구할 만한 사랑. 영웅이다. 그걸 알아보는 눈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찐사랑인 아니야 거야. 그냥 내 사람. 내가 안고 싶은 사람. 안기고 싶은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스트 커플상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할 다 거야. 공감하실 거예요. 남주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쁜 사람. 아니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요 남주혁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베스트 커플상 원래 베스트 커플은 커플을 무대에 올려서 네.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다. 이 두 분이 우리가 올렸을 때 좋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날 놀려? 뭐 이럴까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 절대 아닙니다. 네. 베스트 커플상의 수상 선정 이유는 조인성 씨를 바라보는 남주혁 씨의 눈빛이군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게 예전에 성균관 스캔들에서도 네. 베스트 커플상에 아마 유아인 씨랑 송중기 씨 뽑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남주혁 씨 혹시 들으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네. 그 피드백 주셔도 좋고 저 열려 있습니다. 네, 출연해서 저 좋습니다. 정말 네. 좋아해서 네. 내가 드디어 그렇게 좋아하던 남자가 포텐이 터졌을 때 이 환호 그겁니다. 그 남주혁 씨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어. 네,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야 잘생겼다란 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고 네. 정감 있게 잘생겼어요. 뭔가 그냥 그러니까 그 안시성 전투잖아. 애들 딱 때 꼬질꼬질하고 거기서 핀 꽃이야. 거기서 핀 꽃이 설현 씨가 아니라 남주혁 씨인 거죠. 네. 전장의 핑크. 전장에 네. 핀 꽃 한 송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너무 아름다워. 네. 하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강동원 씨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표님 네. 베스트 커플상 다음에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나요? 자 저희가 이런 상을 주는 게 웃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기능적으로 촬영상을 선정했습니다. 네. 여기서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메라. 그렇죠. 누굽니까? 어떤 작품의 자. 누구죠? 안시상 고스트 두구두구두구두구 버니의 홍경표. 축하드립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없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벌써 베스트 커플상 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안할람의 안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꼽는다. 그럼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노을은 정말 버닝의 촬영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영화를 갖고 누가 지금 우리 또 그 짤을 좀 올려주셨어요. 너무 버닝을 팼다. 그래요? 그런 짤을 올렸어요. 근데 아무리 그 영화가 좀 후져도 촬영은 빛났다. 그럼요. 근데 사실 버닝 자체가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후지다고 말을 한 건 아니죠. 씹었다기보다는 감독님 왜 이러세요? 그렇죠. 잖아요. 이창동 감독님의 명성에 비해 아쉬웠다라는 정도였지 작품 자체는 사실은 그 같이 언급된 영화들 중에랑 괴가 다르죠. 그럼요. 이제 그분들 그 같이 언급된 영화를 깔자면은 버닝이 네. 분계 일학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그 영화지만 리그가 아니라 이제 트리플 A 마이너 말고 메이저리그로 세워서 마운드에 세워놓고 그렇죠. 봤을 때 이창동 이제 감독님은 비교돼야 되는 게 단순히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그렇죠. 월드와이드한 거장들 사이에서 작품들 사이에서 비교했을 때 여기는 좀 아쉽다 그런 의미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촬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원래도 잘 찍으시는 분이지만
그 버닝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근성에 정말 박수를 칠 수밖에 맞아요. 없다. 근성? 예. 근성. 근성 대단하다. 이걸 찍어내려고 그 이거는 빛을 담기 위해서. 네, 이건 물리적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원래 이 기다림이라는 게 보통 영화 현장이라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어쨌든 4시에 찍은 거랑 5시에 찍은 게 빛이 좀 다르지만 대략 비슷하면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도시괴담이 있어요. 영화과에만 내려오는. 네. 마지막 황제.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빛을 네. 그 빛이 아니라며 그날에 그러니까 1년에 하루인가밖에 없어서 마치 7월 7석에 찍었으면 네. 내년 7월 7석에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 해에 다시 왔다라는 진짜인지 아닌지 도시괴담이 있잖아요. 도시괴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노을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그런 그 저기 매지가워 그렇죠. 그런 거를 기다리고 근데 또 기다리려면 준비가 또 치밀해야 게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날씨 따라서 못 찍는 날도 많았을 텐데. 거기다 그 장면을 보시면 특히 그 매지가워가 되게 좋았던 이유가 그 여자 주인공이 춤을 추는데 네. 그렇다면 그게 연기의 합과 나름 테이크 길어요. 맞아요. 한 번 테이크가 어긋나면 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짧은 순간을 캐치를 해내려면 일단은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제 찍는 사람이 기술적 완성도 기술적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 노련한 그건 이미 깔고 테크닉이 있는 거고. 깔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핸드헬드로 꽤나 길게 찍는데 그 순간순간의 뉘앙스들을 포착해가면서 카메라가 따라가는 이 솜씨라는 게 보면서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다. 그 여자 주인공과 상과 새들의 그 실루엣이 진짜 너무 그쵸.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연히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실루엣이 있다. 그건 우연이 아닌 거야. 그쯤 되면. 그렇죠. 맞아. 그건 이제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 저번에도 저희 아날람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길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좋은 촬영 감독을 만난다는 거는 그 영화 감독한테 굉장히 행운이군요. 뭐 행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배가 고픈데 혼자 살면 고시원에 살면 요리까지 잘 못하면 라면에 그렇게 햇밥 햇밥만 먹잖아. 먹어야지. 근데 마치 집에 음식을 너무 잘하는 우렁각시가 우렁각시 엄마 이렇게 막 빨래까지 다 해주는 그런 엄마가 있는 그런 우렁총각이나 느낌인 거예요. 우렁각시가 생기는 그런 거죠. 기분인 거죠. 알아서 척척 이렇게 와, 해준다는 그런 거죠. 거죠. 결과를. 그렇죠. 그게 뭐 좀 이제 심한 경우는 그림 자체를 이제 감독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독은 비전만 제시하는 거고 못하는 그림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 촬영 감독, 뛰어난 촬영 감독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촬영 감독이 사라진 순간 아무것도 찍지 못하시는 거장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붓이 이 붓으로 쓰니까 글 잘 써서 내가 진짜 글 잘 쓰는 줄 알았던 거지. 그치. 그 다 내 근데 실력인 줄 붓이 알았는데. 근데 붓이 이제 없으니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연필로 분홍 찍고 붓이었던 거지. 붓이 그분들이 스마트 붓이었어. 데뷔할 때는 그 촬영 감독들이랑 같이 안 해서 솜씨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긴 시간을 같이 해서 길들여져 버린 거라 그렇지. 그분들이 없는 상태로 자기 혼자서 뭔가를 만들기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아하 뭐 하고 그냥 알아서 쭉쭉쭉 뭐가 나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안 해버릇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다시. 갑자기 이런 생각 든다. 저희 아날람 쉴 때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네. 이사할 때 이삿짐 나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짐을 똑같이 날라요. 근데 맨손으로 나르는 거랑 그 왜 500원짜리 왜 목장갑? 목장갑 빨간 페인트 칠해진 목장갑 한 켤레 낀 채로 나르는 거랑 컨디션 완전 차이 나잖아요. 어떤 도구가 됐든 사람이 됐든 작은 차이도 그럴진데 이 정도로 막 굉장히 위대한 촬영 감독님이라면 그렇죠. 이제 이코코가 정말 얼마나 코팅된 목장갑에 비유하기엔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잠깐만 이거 약간 오해 소지가 있구나. 제 말은 목장갑 한 켤레도 그런 차이를 주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와이 슈운지와 함께 촬영을 하던 시노다 노보루 촬영 감독이라든가 이제 왕가이 감독이랑 같이 하던 크리스토퍼 도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할 때 왕가이 감독이나 이와이 슈운지 감독이나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시노다 노보루 같은 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러브레터 이 톤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되나 그게?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이제 한때 이제 영화과 학생들 저희 학부 다닐 때 유명했던 영상이 그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메이킹 필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노다 노보루라는 촬영 감독님이 이제 체격도 크고 이렇게 아저씨인데 오지상이구나. 네, 아저씨인데 그 핸들도 이분이 핸들 촬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크레인에 올라가는데 크레인에 핸들도 들고 올라간 상태에서 자기 삘 가는 대로 크레인 옆으로 한 손으로 매달려서 막 이러고 막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크레인이 가는 대로만 가선 자기 삘이 안 나요. 근데 그런 거는 감독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촬영 기사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네. 따라 그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누가 따라하겠어요. 그 이후에 다른 촬영 감독들이랑 해보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고
그리고 왕가희 감독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도일과 불화 이후 이게 정확하게 뭐 불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 도일 자체도 그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서로가 너무 힘든 사이였던 거지. 한 사람은 현장에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분 현장에서 내내 알코올에 이제 취한 상태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 두 분이서 이제 뭘 하고 나니까 지쳐서 서로 못 하고 나니 같이 못 한다. 두 분 다 이제 시노다노보루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지만 그 크리스토퍼 도일은 여전히 현역으로 헐리우드에서 뭐 구스반 산트라든가 뭐 짐 자무시 이런 감독들이랑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 같이 안 하시더라고 다시. 그게 왜냐면요. 화양연화. 네. 사실 왕가의 최고 걸작은 화양연화로 이제 굳이 하나를 뽑자면 걸작은 많지만 만약에 단 하나만 뽑자면 화양연화라고 하는데 화양연화 중간에 그 카메라 감독이 바뀌었어요. 크리스토퍼 도일이 이게 일설에 의하면 해고다, 뭐 쫓겨났다, 뭐 혹은 본인이 도망갔다. 난 그만두겠다. 이건 뭔지 자의로 간 건지 타의로 간 건지 모르고 혹은 스케줄이 겹쳐서 안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한 분의 더 촬영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후샤오시엔의 또 영혼의 짝이었던 마크린 핑핑이라고 싸나이가 있어요. 진짜 외모를 보는 순간 약간 왜 그런 풍의 남성미가 흐르는 사람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말만 들어도 뭔가 싸나이. 뭔가 끌리는데.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분이 뭐 일설에 의하면 크리스토퍼 도일만큼이나 술만 주면 촬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도일의 그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라 화양연화 특유의 그 미려하게 그쵸. 정적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이분 특기거든. 왜냐면 후샤오시엔이랑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때 는 것 같아. 왜냐면 후샤오시엔이 네. 그냥 이거 찍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있으면 촬영 감독이 페이를 받기가 조금 약간 부끄러운 촬영을 해야 되거든. 그냥 뭐 앉아서 카메라 뻗쳐놓고 찍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영혼을 담아야 되잖아. 그치. 돈값을 해야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그 정적인 데서 어떤 미력한 뭔가가 스킬이 에센스가 내가 보기엔 발달됐구나. 생긴 거야. 그게 그때 당시에 왕가희 감독이랑 후샤오시엔 감독이 서로를 빨아준다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 서로를 리스펙하며 이제 서로 저렇게 찍고 싶다라는 말을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서로 리스펙하신 적이 있어. 두 분께서. 그래서 실제로 그 무렵에 그 화양연화가 나오고 그 전후 관계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고서는 그 3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밀레니엄 만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후샤오시엔 감독이 실제로 그 약간 왕가희 감독처럼 찍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찍는 게 있어요. 아비정전이나 중경산. 그래 중경산 같은 느낌으로 서기를 찍는데 서기 씨 나온 영화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찍힌 영화가 없어요. 그 밀레니엄 만보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세요. 이 밀레니엄 만보가 바로 그 방금 말씀해 네. 주신 마크린 핑핑 씨가 후샤오시엔 감독님한테 등짝을 맞으면서 너는 저렇게 못 찍냐. 너도 어깨에 메고 한번 찍어봐라. 흔들어라 아가야. 아가야 삼각대만 위에 올려놓고 찍더니 나한테 해졌구나. 너도 한번 어깨에 올려놓고 찍어보거라 했더니. 카메라 무게를 견뎌보라며. 이게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00m를 잘 달리면 400m라고 못 뛸 소냐 뭐 이런 걸로. 근데 역시 거장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요. 스타일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샤오시엔 감독 그 초기작들 말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 꼽으라 그러면 밀레니엄 만보를 꼽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90년대 세대라서 그래요. 맞아. 그런가요? 정성희 평론가가 오면 바로 죽비를 맞습니다. 동년왕사 같은 걸 좋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동의 여름방학이라든가 아니면 연영풍진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만보 좋다 그러면 이런 영화도 모르는 90년대 그러게 생각 말입니다. 이런 것들. 남북재견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 네. 건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자, 잠시만 여러분. 네. 우리는 홍경표 촬영 감독 얘기하고 맞네. 있었어. 여기도 왜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이분의 촬영 감독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은 우리 그 마더에서 네. 김혜자 선생님이 허벅지에 침 놓고 춤추던 고속버스 관광버스 춤추던 씬. 역광신. 그 씬은 정말 그 씬 정말 아름다워. 네, 네, 그거는 그죠? 세계 영화사에 남을 명장면이에요. 정말 진짜로. 그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것도 홍경표 씨 작품이라는 거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역시 홍경표 촬영 감독 한국이 낳은 네. 세계적인 촬영 감독. 그 버스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지는 관광버스에서 그 실루엣으로 춤추는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요 커트 자체는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씬이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이분이 전에도 버닝 때 얘기했지만 뭔가를 깨우쳤다니까. 번호 점수가 생긴 거야. 진짜로. 이 빛이 여태 떨어져 보통 역광 찍기 힘들고 그래서 잘 기피하는 장면이고 거기다 그거는 하나 더 있잖아. 저쪽 차에 탄 걸 이쪽 차에 탄 그렇죠. 채로 예. 움직이면서 찍어야 된다는 맞아요. 수많은 3D 조건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 그렇게 찍어낸 뉘앙스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뉘앙스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는 정말 훌륭하신. 거장이시죠. 네. 2018년 홍경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안시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홍경표 축하를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홍경표 감독님도 역시 혹시 뭐 피드백을 주셔도 좋고 네. 출연하셔도 좋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언급하는 관계자 및 그 본인분들 저희 namyegi@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 예, 남얘기의 gmail.com입니다. 네. 자, 촬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 네. 자, 그다음에 각본상이 준비돼 있는데 네. 자, 각본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각본상. 여긴 진짜 경합이 좀 심했어요. 네. 네. 왜냐면 작년에 뭐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작년에 나온 작품들이 영상 쪽으로는 사실 되게 그럴듯한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작품 좋았다라고 하기엔 예를 들어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날람에서 방송했을 때 한 해에 아가씨, 곡성, 탐정 홍길동 이런 게 그냥 한 해에 터져나오던 해가 있는가 하면 작년엔 그런 의미로 기근인 해가 또 있잖아요. 흉작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와중에 각본상 두구두구두구두구 안시상 고스트 나의 아저씨의 박혜영 작가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박혜영 저는 작가. 또 오해영 또 참 재밌게 그쵸. 봤거든요. 사실 이분이 또 오해영도 보고 나야 씨도 보면 좀 마초예요. 맞아. 좀 이렇게 마초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보이죠. 그 네. 작품 안에서. 뭔가 오해영 봐도 커플이 서로 화해하고 투닥거리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강렬하고 벽치기를 하질 않나. 벽치기에서 키스를 하질 않나. 둘이서 그 치받으면서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해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좀 더 이제 그렇게 많이 푸는데 자 나의 아저씨를 굳이 꼽은 이유는 뭐 일단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장점을 얘기하자면 당연히 이제 그 정면 승부 시대 정신에 혹은 시대가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공기의 정면 승부 이건 사실 어려워요. 네, 그 동시대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은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깡이죠, 깡. 예. 왜냐면은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운 걸 떠나서 무섭단 말이에요. 맞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의도를. 우리 이 팟캐스트 하면서 몇 마디 하는 것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말 아끼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의 아저씨가 오해를 아주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욕도 많이 먹었고. 지금도 뭐 사실은 많이 여전히 욕하는 사람 욕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안 본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사실은 예술가의 어떤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나는 해야만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사실 이분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예술가의 충동이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제목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조금만 이제 요즘에 인터넷 좀 하고 커뮤니티 눈팅 좀만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욕을 먹겠구나라는 게 너무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어떤 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네. 작품도 너무 정명승부. 좋고요. 네. 저는 근데- 이 작품 보면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그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 특히 감동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로 시대 정신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품고 있는 고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사회가 소비하는 방식, 뭐 또 늙은 중년, 늙어가는 사람들을 소비하는 세계가 소비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이 벌어져 버린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용서와 화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잘 이제 버무렸는데 그 방식이 이제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렇게 육체적이고 혹은 좀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되게 치받는 그런 걸 되게 잘하시다 보니까 사운드 좀 극단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야 씨를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종종 울컥울컥 눈물이 울컥울컥. 저는 고백하자면 네. 한 7화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 본방사수 이런 거 별로 게을러서 네. 녹음 시간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제가 본방사수를 하겠습니까? 한 7화 8화 지나서부터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자꾸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7화 이후부터는 아예 한 11시 방송 시작이면 10시 반쯤 술상을 세팅을 해놓고 옆에 휴지 크리넥스를 갖다 울 준비를 한 거지. 예. 그러고서는 딱 시작하면서 이미 반쯤 이제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반쯤 취해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이제 부은 눈으로 잠이 드는 요 루틴을 돌렸었죠. 나의 아저씨 아니면 술 안 드시는 것처럼. 근데 저도 술 마시면서 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음주를 불러요. 네, 진짜로 술이 엄청 제가 뭐 말씀하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닌데 맞아요. 너무너무 술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처음에 약간 일종의 스릴러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도청의 테마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인류 보편의 인류의 얘기로 점프하는
실수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균 씨가 잘못된 줄 알고 한강다리로 아이유 씨가 연기한 그 이재한이 미친 듯이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죠. 그 장면부터 이게 확 들어오지. 그 장면부터 약간 들어오지. 그 장면부터 원래 그 전까지 스릴러였다가 그때부터 약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느낌으로 점프를 해요. 그렇죠. 아, 도스토옙스키 느낌이 예, 있네요. 그 느낌으로 그렇죠. 점프를 해요. 드라마가. 아 근데 이게 예, 그때부터는 술을 부른다. 그랬던 게 왜 이제 이게 시대정신이나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실 이번 연휴에 그 이렇게 파일럿 프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파일럿 프로에 뭐 1위 뭐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1년도 차트의 1위 곡이 김한선 씨의 노래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 밑에 2, 3, 4위 노래들 주인공들 막 다 모아가지고 김한선 씨까지 다 모아서 요즘식으로 해석해서 투표를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91년 차트니까 91년생들이 한 거예요. 근데 보다가 보는데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 세대 얘기니까. 근데 다 보고 나서 개운치하는 기분이 뭐였냐면 이건 너무 내 세대의 얘기인 거야. 내 세대만. 그러니까 뭐냐면 보다가 약간 미안해지는 거야. 요즘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요즘 애들은 진짜 볼 거 없겠다. 이 텔레비전에서 나이든 아저씨들이 지들 젊었을 때 지들 좋았던 거 얘기만 맞아. 하고 있는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겠지. 그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아저씨가 바로 그 지점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할 얘기가 있고 우리의 뭐 서름이든 뭐든 애환이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 틀딱이 또 저기 시부리는구나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젊은 친구들의 또 젊은 건 젊어서 고생 사소하면서 우리 또 틀딱들이 또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버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건 사실은 세대 불문하고 이 그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건데 그런 보통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의 나이든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은 억압을 하죠. 이 버릇없는 놈들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억압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문제는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시혜적인 태도로 그래 이제 너희들의 세상이 하고 싶은 거 해봐.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거라며. 근데 둘 다 이해가 모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둘 다 모리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나이더 씨 같은 경우에는 보자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무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런 거라며라고 하는 무리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묘사를 하는데 그게 어떤 작가적 통찰력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위화감이라는 게 전혀 없고 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세대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란 점에서는 인간 다 거기서 거기인 지점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묘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는 드라마지만 보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이해라는 게 이 드라마의 테마잖아요. 아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 이제 장점은 됐고 한마디 짧지만 단점 얘기죠. 각본상이다 보니까 네. 박혜영 작가가 이 후반부에 가면 약간 이제 명언 병에 걸려요. 아하. 명언 디지즈. 그게 그 인터넷에서는 짤방으로 그렇게 명언집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명대사집을 이렇게 이제 짤방으로 예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사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오글거려 좀 별로기는 해요. 너무 그러니까 한 두 마디 정도로 끝나도 되는 충분히 할 만한 얘기긴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점점점 이 명언에 이 양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네, 회마다 이게. 너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 나연 씨의 찬란한 작품성에 비해 약간 아주 조금 이제 빛을 발했지만 이 각본은 훌륭했다.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박경 작가님.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끝난 스카이캐슬에 네. 비해서 마무리가 너무 훌륭했다. 아 마무리 너무 훌륭했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박혜영 작가의 나의 아저씨 정말 2018년을 빛낸 그리고 2018년을 시끄럽게 만들어준 네. 최고의 작품. 근데 이 정도의 어그로와 인파이터로 싸워내는 작품이 과연 한국에 그러니까 작품이든 학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회적 이슈와 인파이터로 싸우는 게 과연 있었나? 이게 정말 그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그 거기에 나오는 세대 갈등 그리고 뭐 어떤 젠더 갈등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회 내부의 어떤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을 정면으로 다뤄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해내는 게 평론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이쪽에서 전혀 해내지 못하는 일을 작품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학술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 그나마 기억나는 거라곤 전성기 때 진중권 씨랑 네. 신해철 씨가 나와서 인파이팅 좀 했던 거 그거 말고는 정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이 작품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이렇게 막 얼마 전에 이제 남초 커뮤니티에서 스카이캐슬과 함께 이제 뭐 역대급 드라마를 꼽습니다. 이러면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 중에 나이 아저씨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뭐냐면 반대하는 측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다. 제목이 아저씨라서 아저씨 판타지. 근데 그 말에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을 잘 다룬 작품이고 이게 아저씨 판타지란 말은 너무 폄하하는 말이고 여기에 보면 되게 여러 세대들이 되게 공평하게 다뤄져 있다. 공평하다기보다는 다 잘 다뤄져 있는데 제목이 아저씨였고 아저씨가 그 젊은 아이돌 출신의 그 아이유라는 배우와 함께 연기한다는 이유로 아저씨 판타지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다 이거는 라는 면이 있죠. 그 대부분의 작품 판타지성이 있는 거죠. 당연히 드라마는 원래 당연히 판타지예요.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구리다라는 거는 비판의 근거가 안 돼요. 판타지가 아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이죠. 판타지가 얼마나 잘 구현됐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그렇죠. 거지. 혹은 그 판타지가 애초에 잘못된 사회적으로 용인 안 되는 판타지라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송강호가 아이즈원의 장원영을 사랑한다. 용납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왜 용납 안 되죠? 장원영은 중2니까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는 근데 그 반대 놓은 거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저씨라는 존재가 잘못된 존재 같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 정체성만 가지고 그 특정 정체성의 취향이나 특정 정체성의 존재 양식만 가지고 그 자체가 구리다라는 태도가 이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인종차별이죠. 인종차별이죠. 예. 나의 아저씨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강렬한 작품인데 이제 좀 이따 나올 또 작품을 얘기하다 보면 이 작품만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흉작이었는데 드라마가 참 좋았어요. 네, 맞아요. 작년 영화가 진짜 건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럼 다음 얘기를 해보죠. 네. 자, 다음은 연기상이 준비돼 있는데 연기상. 자, 대표님 이 연기상 수상자 알려주시죠. 자, 연기상은 남녀 주조연 안 가립니다. 네. 저희는 뭐 남무 주연, 여우 주연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온리원. 원앤온리. 온리원에게 드립니다. 진짜. 원앤온리. 스카이캐슬의 염정아 씨. 축하드립니다. 사실 염정아 씨의 이 스카이캐슬의 연기는 너무 대단했던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성기 때 선덕여왕에서 고현정 씨가 보여줬던 그 시네마틱한 스펙타클 얼굴 표정 하나로 스펙타클 시네마틱 다 보여주는 미실 역할에서 그 미실의 그 연기 플러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현정 씨의 선이 굵고 파워풀한 연기였다면 거기에 더해 굉장히 날 서 있고 섬세한 예리한 연기를 더했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연기다. 정말 그 뉘앙스가 풍부해요. 그 그죠? 감정적인 뉘앙스를 너무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보면서 원래 이제 연기 잘하시는 분이에요. 염정아 씨는 정말 그쵸? 원래 잘하시는 분이고 왜 그 바로 전에 개봉했었던 완벽한 타인에서도 보면 네. 그 쟁쟁하신 분들 쭉 나오죠. 조진웅 씨, 뭐 유해진 씨 쭉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도 염정아 씨밖에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 영화 안에서도 그 제일 뭐랄까 어떤 첨예한 갈등을 갖고 있는 캐릭터로 나오기도 했지만 그런 첨예한 갈등들을 하나하나 그 뉘앙스들을 놓치지 않고 다 표현해내는 그 섬세함 정말 놀랍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고현정 씨의 미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현정 씨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되게 그렇죠.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염정아 씨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섬세함. 섬세함이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연기 다들 잘하시는데 솔직히 좀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 소리 없이 새벽에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분하고도 슬퍼가지고 하면서 우는데 저게 사실 보통 다른 연기자면 저걸 더 파워풀하게 했을 것 같은데 누르죠. 그걸 눌러 거기서 보면서 그러더니 왜 예서한테 네. 서로 그 시험지 유출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덮자. 네. 욕은 내가 다 먹어도 좋으니 대충 내용이 내가 다 먹어도 좋으니 난 엄마는 너를 포기 못해라고 하면서 우는 건지 귀신 얼굴 같이 됐는데 우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어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뉘앙스를 혈관이 솟구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태로 고혈압 상태로 만들어서 표정이 아니고 어떻게 혈관까지 연기를 할까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완전한 악인 연기 이런 건 비교적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염정아 씨 연기를 보면 나중에 그 자기의 욕망과 결부돼서 그 아이가 하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그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더 나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연기를 봐도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그 배역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맞아요. 배역이라. 그냥 나쁘기만 하면 쉽잖아.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이제 명배우라고
하는 그 틸다 스윈튼 같은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케빈에 대하여나 그 마이클 클레이튼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뉘앙스의 연기들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그런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나 그 내가 내부에서 붕괴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꿋꿋하게 버티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연기들이 정말 저는 그런 역할들도 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복잡한 캐릭터들이 사실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틸다 스윈튼이 연기했던 그런 케빈에 대한 이런 데서 연기했던 그런 느낌의 그 캐릭터를 섬세하게 아주 잘 표현해낸 그런 케이스를 전에 본 적이 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릴러니까 장르물로 가면 감정들이 폭이 딱 선이 갈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경계에 쓴 거거든요. 나쁜 짓도 맞아요. 했다가 약간 죄의식도 들다가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착한 사람이다가 예서한테는 좋은 엄마겠죠. 이제 이런 경계에 선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하게 가면 가끔씩 보여주는 이터널 선샤인에 출연했던 우리 짐 캐리 같은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런 섬세한 연기들 그 경계에서 친구? 내 친구야 걔. 아 맞구나. 우리 같은 연배야. 아 맞네요. 친구. 같은 연배야. 맞습니다. 왜 이래? 정한 누나. 그 염정아 씨 또 대단한 게 스카이캐슬 자체가 코미디성을 어느 정도 깔고 가잖아요. 네. 코미디부터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쵸. 맞아. 근데 코미디부터 해가지고 그 정통 멜로라고 할 만한 부분에서 멜로드라마 여기서 멜로드라마 막 그 사랑하는 뭐 이런 얘기 아니어도 감정적으로 네. 깊은 멜로드라마까지 다 소화가 되니까 와 이게 그 모든 뉘앙스를 한 캐릭터 안으로 너무 설득력 있게 묘사를 한다라는 맞아요. 것이 이 테크닉도 테크닉이고 그 에너지 자칫 어린력. 연기를 잘못하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끝났을 거거든요. 아니 정신분열증처럼 그러니까, 보인다니까. 네, 연기 맞아요. 잘못하면. 네. 미친 사람 맞아요.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웃다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그 톤이 바뀐다니까 이게 연기 잘못하면. 미치고 못된 사람일 텐데. 사실 염정아 씨 연기는 제가 제일 감동적으로 본 거는 2005년 작품 소년 천국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박해일 씨 나왔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나 설정이가 옆집 어린 꼬마애가 염정아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염정아 씨는 당연히 애니까 그냥 애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감독은 주문밖에 할 수 없고 연기자가 해결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극장이 불이 나요. 근데 이제 이 꼬마애가 지 남자랍시고 아줌마 피해요 하면서 아줌마를 탁 하는데 아줌마는 자기가 어리니까 애를 먼저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아줌마가 먼저 가라고 하면서 손을 탁 잡는데 그 순간 얘가 남자로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깨닫는 장면인데 이건 봐 감독의 주문. 넌 그걸 깨달아야 돼. 난 너의 얼굴을 찍을 거야. 근데 깨닫는 걸 보여줘밖에 없어요. 이게 비슷한 예로 저기 그 무슨 로드지? 로드 투 퍼디션에 예, 탐 행크스가 밥을 먹다가 주드로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저놈이 킬러라는 걸 깨달아라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게 디렉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카메라를 네 앞으로 가는데 너는 밥 먹다가 왠지 걸어 들어오는 저놈이 심상치 않다를 느끼는 걸 연기해줘. 그게 그 지문에 남아 써 있을 거예요. 그 대본 안 봤지만은 대본에 써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디렉션이 간지 모르겠어. 그러나 거기에서 배우들이 가끔씩 그런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묘사를 말 그대로 연기해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영화가 아니라 만화라면 톰 크루즈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말풍선 있잖아. 말풍선 해놓고 그렇죠. 그 안에 느낌표 하나만 딱 박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레이션에도 저놈이 뭐 이런 거라도 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제일 편하게 그런 걸 할 때는 보통 점점점점 옆에 느낌표. 나의 생각을 전달할 대화씬을 구성해 놓죠.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혼자서 말풍선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고 얼굴의 시네마, 그러니까 얼굴의 스펙타클로 이걸 표현해야 되거든. 밥 먹는다 쳐다본다 끝이야. 네, 여기서도 남자 꼬마애가 손을 잡는다. 난 그 순간 깨달아 버렸네.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걸 이건데 염정아 씨가 그 순간에 진짜로 그게 그 엄청난 스펙타클이 나와요. 여태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애가 남자로 나를 어떤 느낌을 갖고 있구나를 순간적으로 그 뒤에 불이 막 번지는 순간에 그 느낌이 있는데 이야 이 사람 연기를 이게 뭔가 엄청 섬세하게 이게 그러니까 고현정 씨와는 또 다른 컬러로 예, 좀 괴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아니 본인 외모랑 어울려요. 맞아요. 괴가 네. 우회적인. 사실은 연기 잘하신 여자 배우분도 이제 고현정 씨도 있고 이제 전도연 씨. 네. 전도연 씨도 또 대단하신 분인데 약간 고현정 씨와 전도연 씨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전도연 씨는 사실은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캐릭터 그 자체가 된단 말이죠.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염정아 씨 연기는 좀 더 양식적이거든요. 맞아요. 양식적인 드라마 배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양식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그 특유의 그 꼿꼿한 태도 워낙 좋으시잖아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약간 그런 양조영미라는 게 있어요. 그 연기에서는. 그렇지, 조영미. 네, 그런 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또 이런 말하면 아까 또 뭐 귀하다는 표현이 웃기긴 한데 참 귀한 배우가 되셨어요. 맞아요. 배우 배우시다. 근데 실제로 스카이캐슬을 보고 이제 대중의 평가가 네. 염정아라고 하면 그 전까지 그 되게 예쁘신 분 미스 코리아 출신 네. 그 기럭지 우월하신 아주 도회적인 이었다가 이분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었어? 원래 잘하시는 분이고 연기 잘한 지 한참 됐는데 그게 부각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부각이 되면서 대중들이 좀 아니, 놀랬다. 왜냐면은 한국은 어쨌든 연기라는 게 전 세계 어디나 이게 스펙타클한 연기를 한번 해줘야 돼요. 맞아. 네. 약간은 좀 뭐 불공정한 얘기 좀 나의 왼발 같이 약간 이렇게 몸이 불편한 연기라든가 어떤 그런 연기를 해줘야지 좀 오아시스의 그렇죠. 그 이게 같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울고 막 오열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그 사실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는 많이 쓰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염정아 씨의 뭐 장면 이렇게 쿡쿡 눌러다 뭐 이런 거보다 어렵지는 않다 그 하셔요 보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배우분들이 그런 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 장면을 딸 수가 있잖아. 눈에 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시키는 장면들을 배우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나에게 눈에 띄고 싶잖아.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군요.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뭐 테크닉적으로 뭐 어려운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렵기만 하고 눈에 안 띄는 장면보다는 그치. 눈에 띄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는 전도연 씨 연기도 훌륭했지만 사실은 진짜 어려운 연기는 그 뒤에서 그걸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송강호 씨 연기인데 저는 밀양 보면 송강호 씨 연기 보고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기억나는 건 전도연 씨 연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배우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내가? 아니 뭐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라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신기하게도 그런 연기를 꽤 오래 자기 스타일로 해왔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2011년작 로열 패밀리. 이 로열 패밀리도 그 로얄 여기서도 패밀리도 있었구나 생각해 그죠. 보니까. 저거 치워 했을 때 김영애 씨가 저거 치워 할 때 김영애 씨랑 진짜 부딪히는 그 연기인데 여기서도 단순히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되게 이중적이고 이중 삼중으로 감정이 겹겹이 돼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멀리서 찾아온 자식을 숨기고 죽이고 그러면서 또 뭔가 인정받고 싶고 이 지금의 스카이캐슬과 비슷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섬세한 연기인데 거기서도 이제 이런 연기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게 종특인가? 이분 전매 특허. 발달되셨나 보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최고의 연기자, 최고의 연기자가 되셨습니다. 엄청나셨습니다, 진짜. 여기 사실 이분이 염정아 씨가 이분 염정아 씨 기분 좋으라고. 염정아 씨가 지금 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염정아 씨가 지금 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면서 쫙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에게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누가 되고 네. 누가 될까봐. 사실 뭐 비교 대상도 없기는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그만큼 인상적인 그 연기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수상 부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뭐냐 레전더리 공로상. 네. 레전더리 공로상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전설의 레전드. 그렇죠. 전설의 레전드 오브 전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상을 줌에 있어서 지금의 이것 지금 말씀드린 이 작품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에 현재 이 어떤 드라마 영화 지형도에 많은 기여를 한 어떤 지금 있기까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이분들을 한번 그래도 기려줘야 된다. 우리가 1회니까. 다 죽었어. 이게 왜 기려? 2018년 작품만으로 상을 주려다 보니까 뭐 없어.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좀 지난 옛날 거야. 드라마야. 조용히 해. 그거 아니야. 기리기 위해서야. 네.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는 수 없이. 네. 이렇게라도 줘야겠다. 레전더리 공로상. 네. 뭔가요? 안시상 고스트. 네. 공동수상. 이런 것 때문에 공동수상. 공동수상입니다. 밀회. 네. 그리고 밀회. 비밀의 숲.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 두 작품을 꽂은 이유는 일단 꽂아요? 꽂아요? 내가 꽂았어. 내가 뽑은 이유는 꼽은 이유는 일단 밀회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밀회가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드라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드라마라는 건 한국이 이제 지금 말고요. 한 2000년대 초에서 한 2010년대로 봅시다. 한국 드라마라는 게 지향점은 항상 그거였어요. 일드의 창의력 그리고 미드의 그 어떤 스케일감, 영화 같은 몰입감, 드라마인데 라는 게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였어요. 왜 그러냐? 일단 대사 위주의 전개 방식. 왜 이게 편하냐? 연출이 들어갈 기미가 없어. 시간이 없어. 쪽대본도 날라와야 되니까 계속.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만들어낼 시간이 부족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대사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모든 얘기를 대사로 풀고 대사에 하고 작가 의존도가 너무 심하지. 그렇게 해서 뭐 매주 들어오는 야 주인공 살려라 하면
살리고 죽여라면 더 재밌다 더 보고 싶다 하면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번 쓸만한 소재만 쓰는 거 창의적인 것도 가끔은 나왔지만 대부분은 뭐 그래도 잘 풀지 못했잖아요. 보고 또 보고 같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뭐 이거 옛날 거 얘기잖아. 보고 또 보고 같이 격자돈이 나오는 어. 물론 이제 드라마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런 제 살려라 죽여라 하는 그 보고 또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양식화돼서 네. 이제 하나의 스타일이 되기도 했어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런 전개 방식에서 나온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하나의 장르가 돼서 황후의 품격 같은 이걸 뭐라고 하면 SF죠. SF죠. 맞아. SF를. 맞아. SF 막드. 네, 그 장르는 SF입니다. 그래서 전대 제가 볼 때는 황후의 품격은 거의 로키 호러 픽처 쇼급이다. 패러렐 월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한국 드라마의 지향점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이제 퀄리티라는 측면에서 그쵸. 다른 지향점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제 종편이 되고 종편에서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인력 수급을 하다가 영화 인력들이 수많은 그 드라마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네. 영화적인 연출 거기에 약간의 자본이 더 가미되고 게다가 이제 카메라가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 화질 좋은 영화 카메라를 좀 더 싸게 이 운용할 수 있다라는 필름가 걱정하지 않고. 그쵸.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아다리가 맞아 가면서 탄생한 것 중에 미래가 이제 최초로 그 외부적인 그 무슨 뭐랄까 PPL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를 조금씩 깎아먹는다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도치 않은데 작품을 늘린다든가 주제의식을 깎아먹는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 그리고 연출이 부족해서 그냥 그 그림 없이 대사로 떼어 이 모든 것을 다 최초로 다 커버해서 정말 전대미문의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그 미래가 안판석 감독 작품이죠. 안판석 감독이죠. 뭐 이분은 하얀 거탑부터 대단하신 분인데 이 미래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앞서간 작품인 게 그 왜 대학 교수 그 음대 대학 교수와 그런 그 중산층의 그쪽 그런 네. 사람들의 얘기를 다룬 상류층의 얘기를 다룬 건데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작품에서 제일 최고로 꼽은 장면이 그겁니다. 김희애 씨가 바람이 난 거잖아요. 유아인 씨랑 젊은 제자랑. 그래서 제자가 오늘 콘서트를 한 극장에서 콘서트 끝나고 극장에 남아서 둘이 러브씬을 그러니까 섹스씬이죠. 러브씬을 하는데 남편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장을 잡으면 요것들 딱 걸렸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전화가 와요. 뭐냐면 남편은 아내 덕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뭐냐? 아내는 대기업의 회장님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술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남편이 음대 교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회장님이 잡혀갔대 검찰에. 그러면 아내가 빨리 가야 돼. 그럼 남편이 갈등하잖아. 몰래 가서 요 놈들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아내를 불러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거기서 망설이다 극장에다 대고 어딘지 모르지만 극장에 있으니까 소리를 질러요. 여보 회장님이 잡혀갔대. 이건 정말 이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의 탐욕과 허영과 이 한 장면으로 표현하는 정말 그 너무 대단한 걸작이야. 장면. 이게 말로만 설명 들어도 너무 걸작이죠. 훌륭하죠. 이 남자의 갈등 속에서 그걸 보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극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극장에서 지금 유아인 씨가 누워 있거든. 저쪽 뒤에 천막 뒤에 누워 있다가 그 얘기를 들어. 근데 그 얘기 놀래는데 그 놀라는 게 뭐 있어? 이 사람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아는구나. 있잖아. 근데 아직 현장은 서로 못 본 거야. 근데 어쨌든 또 이게 우리가 이해관계,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중첩된 테마 있잖아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네. 이게 미래가 너무 잘 깔았어. 이게 이 내가 대표적인 장면을 뽑은 거지만 이 영화가 이 드라마가 다 그래. 그래서 너무 완성도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난 사실 생각한 게 이 드라마가 이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바로 그런 게 나올 리는 없으니까 이런 드라마가 이게 안판석이라는 대PD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것인가. 안판석 감독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상황을 이렇게 현장이랑 이제 방송국 안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뚝심 있게. 그렇죠. 안판석 감독이 그렇게 뚝심 있게 계속 작품을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훌륭한 그죠. 작품인데 그 정도 안 되면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으나 바로 거기서 비밀의 숲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는 미래의 유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가 한번 찍은 지향점이 있고 완성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스릴러로서의 장르물로서의 그 기능으로서의 거의 완성도를 이제 완전 다졌다. 사실 이 미래와 비밀의 숲이 쌓아놓은 이 탑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캐슬이라든가 나의 아저씨 같은 작품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비밀의 숲을 보고서는 그 전에도 그런 생각, 이 정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비밀의 숲을 끝나고 나서 결론을 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와 차이가 없다. 그죠? 차이가 없어요. 퀄리티니 뭐니 해도 따질 것도 없어. 차이 없고요. 그 말씀을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차이가 없고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건 그냥 자본의 규모.
돈이지 돈.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고 그 검사실 바깥을 보여주는 큰 거 있잖아. 버스 하나 잡아뜨리고 이왕이면 그렇지. 그 우리 그 검사장님께서 민정수석 가셔서 3층 건물이 아니라 이왕이면 네, 한 60층짜리 건물에 스펙타클하게 그 어벤져스의 저기 로다주 건물 네. 있잖아요. 그 어벤져스 1편에 그렇죠. 나오는 그런 건물에 떨어져 줘야 되는데. 스타크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사장. 공사장. 그리고 뭐 우리 이거 스포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살해 현장인 이거 단독 주택이다 이러면은 좀 그럴싸한 그렇죠. 뭐 이런 집이라든가 뭐 이런 굉장히 사실성 있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성이라기보다는 촬영하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 그리고 촬영할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나마 가장 현장감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뭐 구하기 네. 쉬운. 네. 어쨌든 요거의 대체물로도 또 비슷한 걸 구할 수 있는. 네. 그렇지. 그래서 공사장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사람이. 네, 맞아요. 그 액션씬이라든가 뭐 이렇게 버려진 공장, 뭐 외곽의 공장, 공사장 이런 데서 마지막 액션씬을 한 이유는 이제 그건 사실 그 장면은 외국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가 거기가 촬영이 제일 좋거든. 때려 부셔도 뭐 상관없으니까. 네, 그럼요. 근데 너무 그런 데만 나오지 않고 좀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자본의 규모가 따라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드를 보고서 느꼈던 컴플렉스 저 참신한 접근, 네. 어떤 소재에 대한 참신한 접근 그리고 디테일 이런 걸 많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따라가려고 일드에 대해서는 그러려고 했고 그 섬세한 드라마를 하려고 했고 미드에 대해서는 저 스케일감 아까 이제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스케일감이 있었고 미드가 특히 잘했던 게 그런 스릴러하고 전통이 워낙 깊은 그쵸. 나라다 보니까 미스테리 스릴러 구성을 대본이나 연출이나 퀄리티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저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했었어요.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못 따라잡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돈 때려박으면 되는데 저 섬세한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인력질. 그 섬세한 작가분들이 써내는 그 이야기 구성이 될까 했는데 비밀의 숲 보고 느낀 거는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되는구나. 그만큼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네네. 되는구나. 사실은 비밀의 숲 같은 경우에는 고설정 그대로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으로 가지고 가서 맞아. 해도 거기서 막 그 저기 샘 스페이드 이런 사람들이 연기하고 이래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만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 정도의 퀄리티 있는 그런 스릴러라는 게 난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죠. 비밀 숲은 진짜 뭐랄까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맞아요. 어떤 왜냐면 저는 비밀 숲 보는 내내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1화를 봤는데 너무 좋아. 2화 보고 3화 보고 한 6화, 7화쯤에 이제 져서 이제 내 공포가 올라오는 게 이 밀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네, 한국 드라마의 네. 고질병이니까. 언제 한국 드라마화 될까? 이 밀도가 언제 무너질까 싶으니까 7화, 8화 그건 너무 공포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계속 버티고 있어. 10화, 11화 꾹꾹꾹 그래 가는 거야. 13, 14부터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달려. 13, 14부터 달리는 거야. 그래서 오 이건 정말 아니 왜냐면 아까 미래는 네. 처음에 그 작품이 설정했던 딱 그 선을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런다면은 비밀의 숲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일파만파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맞아요. 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기가 말이 쉽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특히 한국 드라마 구조에서 이 마지막에 한국 드라마화되고 거기서 뭐 배두나 씨랑 조승우 씨가 연애하기 시작하고 그치. 이제 또 알고 봤더니 조승우 씨가 배두나 씨의 알고 숨겨진 오빠고 뭐 이렇게 되면은 SF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또 비밀의 숲이 스릴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고 싶은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죠. 스포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정말 그 짜릿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후반부로 가면은.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분은 염정아 씨의 버금가는 연기를 보여주셨죠. 우리 조승우 씨. 네. 한국의 전 세계 어디서도 사페 연기를 이렇게 해. 이런 사페. 사이코패스. 이런 사이코패스 연기. 새로운 전형을 열었다. 이분이 또 뮤지컬 하면서 사페 연기는 많이 단련됐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 이걸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한 수많은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을 열어줬어요. 실제 아주 진짜 정말로 실제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되게 한국적이야. 맞아. 네. 되게 한국적인 엘리트 사페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사이코패스. 이거 이제 말씀하신 덱스터라든가 네. 뭐 조금 약간 희화화된 캐릭터면 셜록 그런 약간 게 있는데 되게 한국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느낌의 되게 속물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 한 칸만 가면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병우 선생님이 네. 요 그렇죠. 우병우 씨 요 캐릭터거든 요게. 그러니까 너무 고기를 잘 표현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좋았냐면 주인공이 보통 이렇게 되려면 비밀의 숲은 구조가 정의감이 넘치고 그렇지 않아요? 막 뭔가 처음엔 그러죠, 처음엔. 나 정의.
내가 휘두르는 정의봉에 다 맞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되게 호감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선 배두나 씨가 훨씬 호감적이지 인간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구나. 신혜선 씨였죠. 신혜선 씨 보고 있으면은 신혜선 씨 캐릭터 착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되게 욕망인데 너무 불쌍한 거야. 영검사역으로 나왔던. 네.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옆에서 그 왜 이렇게 그 조승우 씨가 속 끓는 소리만 계속 하잖아. 속 끓는 소리만 계속 하는데 뭐랄까 짠해요. 짠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 많이 나오는 건데도 그 조승우 씨 캐릭터 자체가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적인 연기를 워낙 뉘앙스를 잘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의 어떤 쿠션으로서 그 역할을 그쵸. 쿠션으로서 그 신혜선 씨가 너무 짠하고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똑똑하고 똑부러지면서도 좀 울망울망하는 네, 느낌의 연기를 맞아요.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그런 속물성 권력기관 안에 들어간 엘리트들의 속물성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뉘앙스를 많이 놓치거든요. 그런 법정물이나 네.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그 뉘앙스가 살아있는 상태로 얘기의 구조도 정확하게 맞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가는 걸 보는 쾌감이라는 게 되게 강하게 있어요. 이게 그 미드에서만 보던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근데 이게 사실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끼리는 참 하면은 참 모욕적인 말인데 보통 이런 류의 자료조사나 깊이가 잘 보장된 걸 발로 뛴 시나리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료조사도 많이 해서 상상만으로 써낸 거와 네. 다른 어떤 깊이감을 좀 보장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분이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근데 한 중후반 지나니까 데뷔작이라고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약간 이런 말은 좀 이거 비하가 아닙니다. 약간 시간이 많아서 작품을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밀도를 꾸역꾸역 때려 넣은 야심에 진짜 작품에 대한 야심으로 꾸역꾸역 때려 넣을 수 있는 작품. 이게 보통 신인 작가거나 아니면 약간 휴지기를 좀 오래 가진 어떤 예술가, 그러니까 작가들이 해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신인 작가가 맞나 보다. 그 패기와 야심이 느껴지죠. 그쵸. 이게 그 드라마가 진짜 신기했던 게 그냥 보통 드라마 분량이었잖아요. 한 회 한 회가. 네. 근데 한 회가 다른 드라마 두 회 본 느낌이었었어요. 네, 밀도가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너무 높았죠. 꽉꽉 채워서 했다 보니까 그래서 16회인데 16회가 아닌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넷플릭스로 다시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계속 보게 돼요. 네, 네, 맞아요. 시간이 이게 보이잖아요. 이쯤 되면 벌써 끝날 타이밍인데 더 있어. 근데 네. 얼마 안 갔어. 그러니까 러닝 타임에 비해서 서사가 굉장히 밀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본 게 많은 거라. 그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 본 게 많다. 그 사이에서도.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작가가 엄청 정성을 들인 작품이네요. 네, 그렇죠.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찍은 거고 그 어려운 진행이거든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라 그래라는 생각이 드는 대부분의 어떤 설정이나 사건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습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수습을 못하는 게 사실이고 작가들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든 수습을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뒤에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까지 다 정리가 된 그렇죠.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완전히 계산이 서 있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은 그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후루룩 간내가 되지 뭐 아직까지 시간이 이거밖에 안 갔어의 느낌의 작품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게 때운다라는 느낌의 씬이 거의 없어요. 맞아. 그렇죠. 게다가 하나하나 다 공들인 거지. 이 미래와 비밀의 숲도 아까 스카이캐슬과 나의 아저씨처럼 정말로 그 시대 정신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미래도 그렇고 비밀의 숲은 뭐 다 나왔잖아. 우리가 지난 10년간 봤던 스폰 검사, 세월호 뭐 단어가 있잖아. 사실 이걸 보다 보면 우리 그 윤 과장님이 울 때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어쩜 그렇게 스포라 사람이 말할 예쁘게 수는 없지만 울어요. 윤 과장님 왜 울어? 그 장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윤 과장 왜 울어? 씨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장면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그렇죠. 저는 남자분이 그렇게 예쁘게 우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분 원래 진짜. 예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쁘게 생긴 배우가 한둘이에요. 이 사람 아까 베스트 남주혁 씨가 커플상에 그렇게 남주혁 씨 울면 더 할 수 있어? 그럼, 확실해? 그럼. 근데 예쁘다고 예쁘게 우는 건 아니거든요. 예쁘게 우는 연기를 하는 건 좀 다른데 그치, 진짜 약간 예쁘게 우시더라고요. 그분 좀 옥구슬 같이 우시더라고요. 뭐 하지만 남주혁 씨한테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선 앞에 조인성 씨가 준비물로 긴 머리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나? 남준 씨 연기력으로 이 한계를 다시 한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공로상이고요. 네. 일단 다시 작년에 나왔던 네. 콘텐츠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염정아 씨 얘기하면서 스카이캐슬 나왔고 그 다음에 각본상 말씀하시면서 나의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상이라는 거 하는 걸로 다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두 작품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작품이 네. 경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네.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이런 스카이캐슬 같은 저는 작품이 2018년 분량의 상을 주겠습니다. 저도요. 저희 지금 2018년에 나온 작품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있으니까 2018년 스카이캐슬로 얘기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를 합시다. 일단 시상부터 하고 네. 작품상 고스트 네. 공동 수상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나의 아저씨와 스카이캐슬.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편리한 선택. 원래는 나눠주려 그랬어요. 나의 아저씨 각본상 줬고 스카이캐슬 연기상 받았으니까 작품상은 황후의 품격을 줄까. 뭐 이렇게 돌려막기 좀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황후의 일단 품격을 그 보려고 시도를 몇 번 했다가 보긴 봤어요. 봤다가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자극이 너무 심해서 그쵸,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한 편 보고 나면 좀 많이 쉬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그 황후의 품격은 저희 아날람이 한동안 좀 얘기는 좀 뜸했습니다만 아날람이 주장했던 K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엑기스입니다, 진짜로. K 엑기스. 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보고 한번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의 인터뷰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이제 다 리얼에 이어. 네. 리얼하고도 달라요. 이건 좀 이거 다르다. 좀 결은 제가 다르지만 근데 K의 이제 정수라는 그건가요? 점에서. BTS가 K-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K-막장.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 해야 되지? 1세계의 성취를 우리가 어떻게든 따라가겠다라는 지향점을 갖고 만들어낸 것들이 비밀의 숲과 뭐 나의 아저씨가 스카이캐슬이었다면 우리가 잘하던 거를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냈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의 K. 요 두 개는 괴가 달라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하고 같은 시기에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랑 황후의 품격은 다른 방향의 위대한 성취인 거예요, 이 두 작품은.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1일 연속극과 네. 아침 드라마의 정수를 모아서 그렇죠. 그게 사실은 비웃음 나가는 장르거든요, 사실은. 많이 지금까지 네. 많이 그랬죠. 그리고 막장 뭐 드라마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일 드라마들은 이제 소프 오페라로서 비아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안에서 하나의 스타일을 발견해내고 그게 하나의 양식화돼서 사람들이 엔터테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성취거든요. 이거는 그거 자체에 대한 메타적인 사고를 통해서 청취해낸 거기 때문에 따로 다뤄야 합니다. 이거는. 따로 다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저희에게 안시상에서는 네, 안시상 부분에서는 상을 왜냐면 타지 이게 못하셨어요. 안시상 시상하는 순간까지 황후의 품격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쉽게도 이것은 아마 2019년 작품 목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예주고 재주고 하는 식으로 이 방송국의 연예대상처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저씨와 스카이캐슬인데 자 이제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K적인 거. K의 최고 레벨, K의 최고 그 어떤 K적인 최고라는 게 뭐냐면 혼종이에요. 천박한 혼종이라는 게 원래 K의 그 K적이다라는 거의 이게 근간이거든요. 근본 없음이 근본이에요. 그렇죠. K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라고 할 만한 거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 사라졌고 그 이후에 그 뭐 미국에서 들어온 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 이런저런 선진국의 문화들이 그 한국식 고도 성장과 버무러지면서 근본이 없거든요. 이 근본 없이 버무러지는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들이 버물려져서 나온 당연히 작품에 영향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천박하다라고 표현했던 좀 그런 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 양식 예를 들어 뭐 바로크니 로코코니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다 그 시대의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네.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도움을 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실은 도움으로 지어놓고 이 벽에는 위에 우키요에 이런 거 이렇게 일본 도화를 젠 걸어놓은 스타일로. 거 갑자기 바닥은 타일을 깔더니 그렇죠. 벽은 실크 벽지야. 아니 요 판교나 이런 일산 가면은 왜 그 단독주택들이 예쁘게 지은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깥 양식이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되게 모던한 양식이야. 근데 안에 들어온 바닥은 일단 온돌이야. 그렇죠. 그리고 주방 가구는 북유럽식이야. 안방에서 욕 깔고 잔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좀 오래된 네. 영화를 보면 항상 부잣집 2층, 3층 양옥집이 네. 나오면 거실은 서재가 있고 루이 14세 풍의 원목 소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리고 에스티카. 안방에 들어가면 자개장이 있어요. 바로크 가구와 자개장.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크는 자기네들이
이 동양인이 생각하는 멋진 서양의 것 요거를 바로크풍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우린 근데 근본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떤 각오를 해놨나 상상하면 또 자개장이에요. 안방에 들어오면 번쩍번쩍한 자개장이 있고 요런 것에 혼합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게 그런 앤틱한 루이 14세풍의 가구 위에 휘호를 적어서 그쵸. 대도무문 이런 걸 적어서 이제 고에다 맞아, 맞아. 붙여놓는 대도문 뭐야 그거. 이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휘호도 정말 어디 좀 유명한 서예한저 학원 원장님이 쓴 네. 좀 이렇게 괜찮은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 휘호는 그렇게 못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한 청계천이나 낙원상가 앞에 이발소를 간다. 그러면은 대도무문에 해당하는 휘호가 뭔가 좀 이렇게 정체성이 불명한 한글 휘호 있죠. 그렇죠. 흑자인데 흑자의 리을 기억 받침이죠. 기억자가 끝도 없이 길어가지고 뭔가 저거는 어디서 한 3만 원 주고 술 취해서 저 길거리에서 그리는 사람한테 그냥 3만 원 주고 얻어왔을 것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발소 그림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 이발소 그림 이제 서양 그림이 좀 별로시다 하시는 분은 이제 달마도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어떤 몰취향 속의 취향이라고 그죠. 해야 될까요? 몰취향 속에 희한한 트렌드성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황후의 품격이 그거를 정면 승부에서 얻어낸 성취라면 뭐 어때? 뭐 이러면 그렇죠. 스카이캐슬은 그 막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걸 최대한 세련되게 어떠한 그 테이스트만을 뽑아낸 굉장히 어떤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이 갖고 있는 그 막장성 생각해 보세요.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황후의 품격은 그런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그 드라마 작법을 K적인 특징으로 파괴하는 쾌감이 있다면 그죠. 스카이캐슬은 그 전통적인 작법 안으로 끌어올려 최대한 애를 써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지만 어떤 뭐랄까 그 막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쓰면 결국 왜 막장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람의 시선을 잡아 끄니까 몰입감을 선사하니까. 다른 의미로 스카이캐슬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 비극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 비극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그리스 미국도 따지고 보면 막장이거든요. 아우 그런 막장이 또 막장이죠. 완전 맞죠. 막장이에요. 네.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얘기도 거기서 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스카이캐슬은 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 20화. 안 본 제가 승자. 문제 20화가 문제가 된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20화가 사실 그냥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 상태로만 보자면 20화의 전개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 개과천선했다예요. 아니 그거에서 전체 줄기를 봤을 때 근데 뭔가 내가 이걸 좀 다른 작품을 본 것 같은데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평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냥 부모님이 애들을 드잡아서 대학 가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대 갈등에서 그냥 교육 시장의 혹독함을만 다뤘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엄마 아빠가 개과천선했다가 말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1화부터 주구장창 건드려 온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계급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계급성을 이 드라마가 지목했기 때문이거든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직업.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문직. 흔히 말하는 저희가 왜 요즘 그 얘기죠. 태북 태남. 네. 태북 테헤란로 북쪽은 이게 좀 이제 재벌 좀 이런 쪽이니까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쵸? 굳이 아등바등 공부를 할 이유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공부 못하면 유학 보내서 견문을 넓히면 돼. 왜? 저기 스카이캐슬에서 저렇게 아등바등하는 애들이 네 일 봐줄 거야가 되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는 부르주아를 유럽에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고 알겠지만 초창기 부르주아들은 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던 고소득 전문직으로 그렇죠. 네. 지금 스카이캐슬의 구성 인물들 이 부르주아들은 자기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들을 드잡으면서 사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부르주아의 자식들이 부모만 안 듣고 변호사나 목사님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과학 철학하면서 서양 학문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산업혁명 이후 되게 반복되던 일이죠. 이게. 그래서 공부를 다 철학자들이 보면 다 아버지한테 공부 사교육에 드잡혔는데 쇼펜하우어만큼은 우리 했지만 쇼펜하우어만큼은 상업스쿨 졸업이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기 사업체를 물려받을 정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리는 이미 재벌이잖아요. 하인리 쇼펜하우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인리 쇼펜하우어 정도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4대에 못 가면 일단은 지금의 삶의 수준을 물려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계급성을 이 사람들 이 계급을 유지하겠다. 왜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와 대단한 집에 대단한 차 끌고 다니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불안은 뭐냐면 이 계급성을 유지하는 건 나라는 사람의 전문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전문직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 애가 아버지가 전문직을 가졌기 때문에 누렸던 혜택을 이 애가 성인이 돼서는 못 누린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존재의 공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같은 전문직이 되게끔 종용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계급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계급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욕망을 드러낸 건데 갑자기 우리 그 한서진 AKA 아갈머리 광명 씨가 네. 그 개과천선을 했다라고 해서 이 드라마가 그게 끝난다는 게 그러니까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저 마음을 잘못 먹게 되기까지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캐슬이라는 전제 조건, 내 남편의 직업, 의사, 나는 뭐 무슨 뭐야 호주의 무슨 뭐 그 가짜 학력과 그걸 만들어낸 어떤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조건 자체가 어떻게 혹은 그 조건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지 그냥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공부 내가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이게 과연 개과천선인가? 그리고 이제 개과천선도 사실 개개인은 개과천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드라마가 서 있는 기반이 애초에 선악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층의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을 그렇죠. 그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 기반은 사실은 뭐 거기에서 우리 스앵님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그러니까 저는 19화까지만 봤어요. 20화를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못 봤는데 게시판 반응 보고 나니까 안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손이 안 가서 못 보고 있는데. 아니 다른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추천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극적으로 볼 때 드라마 자체로 볼 때 사실은 19화에서 얘기는 다 끝난 게 맞아요. 맞아요. 얘기는 다 끝났고 끝난 게 맞고 그 다음은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더라라는 이제 에필로그 형식인데 저는 10화 끝나면서 보고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20화에서 뭔 얘기하지? 그죠. TV 어른 동화. 네. 20화에서 뭔 얘기 정말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사실 공포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게 19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어머니 김종 쌤이 얘기를 다시 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대사를 다시 한번 딱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공포 영화의 마지막 클리셰 같이 한번 해주는 거예요. 19화에서 끝났어요. 얘기가. 그럼으로써 그 김주영의 그 주문 같은 말이 다시 한번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의 그 존재의 기반 나는 우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 딸의 커리어까지 포기했어라고 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존재의 공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주문이거든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완벽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완벽해. 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 빈정상하냐면 그러면 우주 어차피 고등학교 안 나온다 그래도 아버지가 의사인데 해외여행 쫙 갔다가 이렇게 편하게 있다 딱 하면은 못 되겠지. 아이돌 됐잖아요. 되겠지. 아니 그러다 보면 죽은 해나만 왠지 보는 그렇죠. 사람 빈정이 상하는 거야. 네, 그럼 결국 나도 그거 느꼈어요. 죽은 해남 뭐야. 나도 맞아, 그거 맞아.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급 갈등을 건드려 놓고 거기를 전혀 스킵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개개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천선했다로 끝내버리면 이게 결국 그 누군가 희생 위에 세워놓은 계급의 그 존재의 그 허약한 기반인데 그럼 그 누구를 깔고 있냐 이거지. 거기에 해나가 깔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게 보통 말씀하세요. 이 드라마가 훌륭했던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입해서 봤던 이유는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그 계급성이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인성 문제였어? 이러고 끝나요. 그죠. 인성 문제일 리가 없거든. 보통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얘기를 다루는 뭐 여러 영화들이 마지막에 보통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 영화 마지막처럼 끌어내기도 하고 혹은 인성 문제인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행복하다. 근데 갑자기 정적이 흘러. 그러면 딱 이제 이게 그런 허위의 행복함으로 가득한 집이 싹 하면서 정적이 흐르면서 싹 끝나. 쟤들 말로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반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쎄함을 느끼게 하면서 끝나는 방식을 취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친절한 금자씨에서 복수가 끝났을 때 가족들이 그렇죠. 둘러앉아 있을 때 그랬죠. 그걸 뭐 이렇게 썰렁한 순간을 뭐 요정이 지나간다든가 뭐 그런 식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스레를 떨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장면이죠. 네, 그런 영화 식의 졸업에서도 맨 마지막에 서로를 봤다가 반대쪽으로 쳐다볼 때 하는 그 느낌. 그렇죠. 마지막 장면. 뭔가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해결된 거 맞아? 그리고 정말 완벽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나의 아저씨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제 그 뒤돌아서 가잖아요. 서로가 멀어지는데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이성균 씨랑
아이유 씨가 서로 한 번씩 고개를 돌아보는데 서로 안 마주치고 엇갈리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그 나혜도 씨 같은 경우는 엔딩이 이제 되게 사람을 고양시키면서 그쵸. 끝을 냈죠. 근데 스카이캐슬은 사실은 얘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을 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존재 기반 자체를 드라마 안에서 그걸 뭐 혁명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바꾸겠어요. 그거는 그냥 디폴트인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가 와도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인 존재들은 그냥 그 안에서 다 똑같은 불안을 겪는데 그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그 근본적인 불안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장르를 구분해서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태생적인 부조리 안에서 기반 위에서 쌓인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 근데 보통 약간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얘기를 끝날 사람들이 깔끔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게 만들고 싶은 제작자의 의도상 그걸 갖다 그런 쎄한 방식을 취하기도 또 애매하기도 해 사실은. 근데 그 의도가 실패했어요. 기분 좋게 끝내드릴게요. 했는데 사람들이 다 불쾌했어.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반응으로 그 작품이 완성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19화까지를 봤을 때 스카이캐슬은 거의 완벽했고 20화는 이제 추가. 이렇게 못 보낸다. 장면을 편집해다오. 뭔가 남은 짜투리라도 더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침 그 축구 그것 때문에 네. 이게 다음 주 한 줄 밀렸잖아요. 미뤄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이것은 번외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들 더 보여주세요. 네. 배우들 더 보고 우주 더 보고 싶다. 김사영 씨 더 보고 싶다. 근데 나는 서비스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이거 많이 울었는데요. 특히 그 K가 막 이렇게 엄마 울거나 화낼 것 같은 막 공부한다 그런 것도 해서 저도 공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딴 애들 할 때는 그냥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예서가 울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그 예서의 그 싹퉁바가지 없는 네. 애가 사춘기의 첫사랑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드라마 전체에서 참사랑을 하는 사람은 예서밖에 없어요. 맞아. 그 예서가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구조가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예서가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때 저렇게 싹퉁머리 없는 애도 사랑이구나 하다가도 또 그걸 막는 한서진이 그걸 막잖아요. 그걸 막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좋지만 너는 포기할 수 없어라 하는데 저것도 사랑이구나 싶으니까 또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작품이 잘 썼다. 이게 그 참사랑이라는 게 그 예서가 우주가 그 해나한테 그 연애하는 장면이 이런 걸 보고도 예서는 그 와중에도 우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너무 애틋한 거야 이게. 그치. 사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하잖아 걔가.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보고서 역시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예서가 마지막에 그 자기 사물함 정리할 때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그 캐릭터가 너무 그렇다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그 누굽니까? 해나가 네. 죽기 전에 네. 얼마 전에 이제 예서랑 말씀하면서 이렇게 딱 어디 학교 복도에서 가는데 그 죽은 잠자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카메라에 이렇게 싹 잡혀오는데 굉장히 느낌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걸 할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죽은 잠자리 거기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묘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카메라 감독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걸 이제 깊게 한번 잡아보자. 그게 그렇게 그 했다고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건 사실은 찍는 사람도 찍으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연출자가 느낀 거죠. 감독님께서 느끼신 거죠. 이거는 이 작품과 정확하게 맞겠구나라는 게 그림을 그 현장을 캐치하는 순간 이게 느껴진 거죠. 이제 그런 여러 현장의 우연이라는 것들이 이제 작품 안으로 포섭돼 들어오는 것이 이제 되는 작품만 참가하신 분들 이게 되는 작품에 참가해 보질 못해서 내가 이 느낌을 모르겠네. 저도 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글로 배우고 어디 도시계담처럼 어딘가에 있다더라라는 근데 이제 약간 개인적 감상을 좀 첨부하자면 우리나라 왜 금수저, 은수저 막 이러잖아요. 네. 수저가 대충 7개쯤 있는 것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철수저.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녹슨철수저가 있겠죠. 녹슨철수저 있고 그다음에 나무수저, 흙수저 한 요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드라마 전형적인 사실 은수저들이거든요. 드라마 그렇죠. 굉장히 금수저는 아니지. 금수저는 그렇게 자식 교육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직업을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와 지위가 부와 권력이 탄탄하게 물려줄 그게 있는데 왜 차민혁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이런 집에 살기 위해서는 아빠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냥은 못 물려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 같은 거를.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이번에 놀란 게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저들이 흙수저부터 동수저, 은수저까지 이 드라마에 공감하면서 몰입하면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수저와 비금수저를 나눴을 때 비금수저들은 굉장히 공유하는 게 많은 나라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거치면서 그 지배 계급이
한번 몰락을 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빈부격차가 엄청 커졌다고는 하는데 쯤은 아니죠. 그렇죠. 서양 1세계 정도로 계급이 확 분화된 사회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찬스가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여태 아직까지 찬스가 있기도 했었고 최근까지도 이제 그게 그런 계급 이동이 많이 이제 불가능해지긴 했지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계급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정서가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 감수성에서 되게 보편적으로 그 경쟁이 되게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왜 우리 작년에 이제 그 사재기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나에 그렇게까지 몰입을 하는 게 전 좀 놀라웠거든요. 그 댓글 중에 해나를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댓글이 이 망할련 망하지마라는 그 댓글이 좋다. 망할련 망하지마라고. 이 드라마가 좋은 게 해나도 그렇고 네.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의 처지가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다 어느 정도 이입이 돼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해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격렬한 지지와 이수임에 대한 분노. 아, 그죠. 이수임 캐릭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작가님이 이입하는 캐릭터는 이수임일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의 드라마에서는 이게 네, 이수임 맞아요. 캐릭터가 지지를 얻었을 거예요. 음. 그런 옳은 말하고 맞잖아요. 근데 너무 얄팍하게 그려지니까 일단 지지를 얻을 수가 없고 외려 한서진에게 이입할 수, 또 악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입하기 힘든 캐릭터인데도 그녀에게 이입했던 거는 누구나 봐도 사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좀 다를 뿐 나거든. 내가 분명히 나도 저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수임 가족이 제일 얄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수임 그런 캐릭터가 아들이 어딨어 진짜. 아니 그래서 거기서 왜 그 종이 가족이야, 종이 가족. 우주 연기 발연기 논란 나올 때마다 저도 아빠 이제 어른이라고요 하하하 뭐 이런 사람이 엄청 놀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캐릭터였어요. 캐릭터와 상황을 계속 맞아요. 제시 받았어. 그러니까 이수임이 좋았던 건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이수임이 어떤 관찰자로 그 본인이 이제 정의감을 탑재한 인물이 불완전한 세계를 관찰하는 역할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을 20화까지 보면은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수임의 입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들에 대한 사실 보면 그런 엄마들에 대해 작가님 심하게 말하면 증오하고 있거든요. 조롱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재밌는 게 그 이수임 그러니까 얄팍한데 이수임 캐릭터 얄팍한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 보면 사람들이 얄팍하게 옳다고 정의라고 믿는 캐릭터를 작가분께서 의도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캐릭터의 얄팍함을 너무 잘 구현을 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관찰자로서 자기의 정의감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영화의 관객의 시선에게 전달해주는 드라마에서? 역할이 아니라 이분조차 그 나이브한 정의감. 예를 들어 되게 단순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는 우주를 잘 키우는데 한서진 너는 미친 엄마다 이거야. 근데 한서진의 입장에서는 나도 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방법이 조금 글릴 수는 있지만 그럼 애초에 사람의 의도와 어떤 그런 걸 다 구분해야 되는데 이 나이브한 정의감이 얼마나 나이브하냐면 그래서 너는 잘못된 여자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서사 구조를 좀 더 그 거칠게 분류해 보면 이수임이 초래한 비극이에요. 네. 맞아요. 이수임이 모든 것을 다 초래해. 그러니까 이수임 캐릭터가 전형적으로 자기가 윤리적 당위를 독점했다고 믿고 그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침없는 행동과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캐릭터에 대한 그 허망함.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수임 캐릭터를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에서 이게 양념처럼 되게 뭔가 이렇게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이수임 같은 캐릭터가 아니 섬세했죠. 20화만 없었으면. 그 20화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수임 20화는 캐릭터 보너스 트랙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수임 같은 캐릭터가 나오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끔 위치 지어진 상태로 나오는 드라마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당황했을 거라고 봐요. 어. 그 작가나 연출자분 분명히 뭔가 다른 드라마 같은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반반의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가 의도성이 20화 있는지. 마지막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마지막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서진네 집에 새로 누군가 이제 이사를 와서 근데 그 엄마는 옛날에 한서진과 그 류의 엄마들이 하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예전에 한서진이 했던 말 저 천연기념물이네 하는 그 대사를 그 아줌마가 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비웃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작가분이나 이분들한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의도라고 하기에는 뭐라 해야 되지? 의도라고 하기엔 너무 얄팍하고. 그러니까 얄팍함 자체가 의도라면 그러니까, 얄팍함 자체가 의도일 수 있는데 내의 어떤
확신을 할까 이런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독서 앱들 비판하는 그더 깨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서의 수준이 일단은 드라마라서 그냥 좋은 드라마니까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해고 넘어가 주긴 하는데 그 서울대 법대 교수이신 차민혁이 하는 그 주남대 법대 교수님. 주남대 그 저 법대 교수인 분이 하는 세미나라고 하기에는 그 너무 수준이 낮은 거라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너무 수준 낮은 상태에서 그 이수임이 가가지고 그 장면을 거기를 파토를 내잖아요. 네. 비판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캐릭터 자체의 그 위치에 우위를 주려고 좀 약간 확신을 갖고 우위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혐의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게. 좀. 그러니까 나는 그게 헷갈렸다고 살짝이에요. 나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였어요. 네,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이게 단순히 그 교육열을 그 대치동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교육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열의 근간이었던 계급에 대한 불안감을 비판하는 그걸 건드리는 건데 그걸 건드리려다 보니까 이수임의 캐릭터가 그런 식으로 얄팍한 의도된 나이브함을 가져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나는 봐요. 네네네. 근데 20화의 그 참사처럼 중간에 그 계급성을 건드리는 걸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수임의 캐릭터 그 놓치는 순간에 이수임이 그 의도치 않게 이수임이 뭔가 관찰자, 판단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헷갈려 보인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생각에는 의도는 했는데 20화의 그 참사처럼 그 계급성을 건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퇴색되면서 이수임의 캐릭터조차 같이 빛을 잃어갔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애초에 처음에는 잘 묻었거든. 그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가. 그죠, 맞죠. 이런 게 궁금해요. GV를 되게. 해야 되는. 되게 궁금해요. 이현미 작가님 연락 주시고요. 작가님 저희와 언제든지 GV를 한번 하시죠. 네. 마지막 상은 이제 그만큼 우리- 저희 아날람이잖아요. 네, 홍 작가님께서 시상을 그럼요. 하셔야 될 대미를 것 같은. 장식할 수 있는 저희 올해 탈모상 꼽겠습니다. 홍 작가님. 지난해 탈모 인상. 아 그렇군요. 네. 2018년 탈모 인상. 그 우리가 지난해를 어떤 해를 빛낸 누구라고 했을 때 2018년을 빛낸 탈모 인상. 예, 탈모인 만큼 이 단어, 이 용법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죠. 이 용법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주목받은 탈모인으로 합시다. 아니, 이 정도 분이라면 빛냈다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누굽니까? 아, 박항서 감독님. 역시 그렇죠. 안시상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이분이죠. 예, 이 박항서 감독님은 일단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역사상 베트남 대표팀 축구 대표팀을 굉장히 높은 지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죠. 네.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감독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그냥 뭐 작년을 빛낸 축구인이 아니라 작년을 빛낸 탈모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탈모적 차원에서도 이분을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이분한테서 굉장히 주목한 거는 뭐냐면 어떤 이분의 탈모 영재성. 네? 영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탈모 영재요? 예, 탈모 영재다 이분은. 왜냐하면 수제 영재할 때 그 영재. 예, 왜냐하면 영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대성분은 보통 탈모였다 이거야? 그렇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형님부터 탈모였다. 보통 영재를 가리킬 때 영재를 너무 모욕적이라서 단어 야, 사용이. 닥쳐! 이거 끝나. 이거 삭제해 이거. 박항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네, 박하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야? 진짜 끝내? 삭제해 이거. 이게 입을 열면 참사야. 아니 근데 봐봐요. M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지터 형이 있고 완전히 베지터가 M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베지터로 베지터가 대표되면 M자인데 M의 하이엔드. M의 하이엔드가 베지터 형이에요. 좀 더 예각이다. 예,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예각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맥도널드 형이라고 맥도널드 로고 M 있죠. 그 각이 오히려 둥글둥글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청나라 왕자 단계예요. 음양두 단계로 가거든요. 나중에 주여. 각도 없어지나요? 박항서 감독님 있죠. 이게 뭔지 알아? 예. 사과하려고 말을 꺼내면 점점 미국으로 그래서 박항서 감독님이 이미 10대에 맥도날드 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M자는 10대 초반에 거치신 분이에요. 아마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정도의 한일 베지터를 관계가 넘어신 왜 분이에요. 교착 상태인지 알 것 같아. 이걸 진행해 보니까 한일 관계는 영원히 교착 상태일 거야. 그리고 20대에 최초로 프로에 입단하셨을 때 이미 세월의 모진푸파를 다 맞으신 중노년의 그 포스를 이미 완성돼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근데 솔직히 이게 탈모 영재성 그 커리큘럼의 속도도 속도지만 그 완결성 그 미적 완성도 있죠. 너무나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정말 깔끔한 진행형 탈모의 어떤 이데아 같은 올해의 분이거든요. 탈모인상 박항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네. 미국으로 빠지는. 저는 그 박항서 감독 별명 중에 몇몇 것들은 약간 좀 혐오 언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별명 중에 네. 저는 다 사이딩크? 뭐 그렇긴 한데 제일 웃겼던 건 사실은 개인적으로 슬리핑 원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슬리피머니? 그 스페셜 원이라는 별명이 원래 이제 무리뉴 감독을 얘기할 때 네. 스페셜 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짤방 중에 그 경기 중에 상무 감독을 하던 박항서 감독이 경기 중에 벤치에서 자는 사진이 있어요. 어머. 그걸 보고서는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도 찬양해야 되니까 밑에 슬리핑 원이라고 그랬어. 네, 오늘 안 받아가도 시상하는 시상식 안시상.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네, 박 저희- 감독님 네. 꼭 받아가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저희. 네, 박항서 감독님도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그럼요. 저희 남얘기의 지메일.com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상한 본인 및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이미 트로피를 다 만들어놨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눈앞에 지금 벌써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아, 그래? 본인들이 없으니까 그거 무슨 임금님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 집에서 갖다 놓고 네. 대표님 그 도화지 가위로 잘라서 만든 거 아니에요? 금색 크레파스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려고 네. 제가 야심차게 기획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할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드라마 얘기를 주로 지금 시간에 나눴고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원의 근육 시호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정이죠. 우리 박 박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